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방금 막 시작했어요. already. 그리고 We don't have a short-term issue in the U.S. yet on the scrap side, but 제 같은 게 아닌데 누군가 네. 자, 저 먼저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오디오들 다 잘 들리시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렸어요? 네. 재미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서 대충 얘기하는 거. 키모는 컴퓨터에서 쓴 것 같은데. 49만 원 나온대. 컴퓨터 오디오 컴퓨터 오디오. 지금은 들려요? Anybody? 네, 들려요. 네. 들려요?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Disappointed,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I think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un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질문권은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 진짜 질문 안 한다 그런 생각. 또 질문하는 거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뭐 이렇게 남자께 드러내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에서 몰라도 안 했지. 맞아, 몰라도 아는 사람 안 돼. 다른 기자들이 뭐 저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눈치를 주거든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깨고 먼저 손을 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8명의 대학생들은 서양사의 한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3시간 뒤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말하는 공부방입니다. 이 방에서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묻고 설명하며 공부해야만 하죠. 다들 혼자가 익숙할 텐데 시끄러워 공부가 되기나 할까 걱정입니다. 시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문제집 펼치고 시험 문제 풀어주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답형 점수가 말하는 공부방이 2배나 높습니다. 수능형 문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술형 역시 말하는 공부방이 2배 가까운 점수입니다. 말하는 공부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처음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뭔가를 말로 설명해보면 압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 네.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그동안에 엄청 뭐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실제 무슨 아나운서 시험을 보기 전에 또는 어디에 면접 보러 가기 전에는 이 말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자기가 뭐 특별히 무슨 프리젠테이션을 중요한 걸 맡게 됐다. 이럴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사실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별다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미래 이 21세기의 핵심 역량이라고 정확하게는 21st 스킬이라는 표현, 스킬이라는 단어로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뽑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4C라고 그래요. C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의적인 사고,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가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4C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크리티컬 띵킹도 비판적 사고,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도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지난 수업에서도 저희가 이 허위 정보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면에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사실 그걸 떠나서도 비판적 사고는 뭐 물론 중요하기는 하죠. 근데 그 비판적 사고도 과거에는 혼자서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미래는 제 오디오가 잘 들리시는 거 맞죠? 네. 이 미래에는 우리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국난을 위기 상황을 극복해왔던 것들 또 이제는 세미나라든가 뭐 그리고 과거에 제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원래 공부하는 방법은 책 보고 들이다 혼자 파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토론하면서 하는 대화 방식이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집단지성에 의한 이 비판적 사고도 이제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 이 크리티컬 띵킹에도 이미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창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팀워크에 의해서 혼자 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콜라보레이션 이것도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네 가지 우리 4C라고 21st century 스킬이라고 그러지만 이 네 가지를 관통한 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는 DQ라고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9개 영역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능력, 주로 능력에 해당되는 파트가 요 5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손이 사라지는데 네, 여기 주황색 있는 것부터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그 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 컨텐츠 리터러시, 그리고 연두색으로 전체를 이렇게 돌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예요. 저 4개 나머지 영역처럼 하나의 영역으로 넣지 않고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맥, 혈관처럼 바깥으로 뺀 이유가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저 4가지 모두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빼고는 이제 안 돼요. 정말 커뮤니케이션 제일 중요한. 제가 가끔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보니까 애들 대학 입시 이제 가게 되면은 면접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사 업무를 또 오랫동안 했었어요. 한 6, 7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인터뷰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그랬어서 면접 보는 거 좀 봐달라고 해서 가끔 남의 집 자식들 이렇게 해주는데 보면 목표가 어디냐 그러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남들 다 가고 싶은 이 위에 상위 레벨에 있는 대학을 이제 겨냥하는 애들이고 공부 굉장히 잘하고 논술도 잘 쓰는 애들인데 막상 말을 시켜보면 진짜 대대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의사표현, 생각 표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하라 그러면 더 긴장하고 덜덜덜 떨고 오히려 자기 생각들 막 꼬이는 거.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오냐면 일단 말을
덜덜덜 떨고 하는 거는 뭐 인터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일단 완전히 헛다리 짚고 얘기하는 거. 나는 A를 질문했는데 B를 대답하는 거. 이건 뭐냐 그러면 듣지 않은 거죠. 듣는 능력 자체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기, 그다음에 말하기, 그다음에 쓰기, 읽기 이렇게 네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 되는 건데 그 9가지 영역, 그다음에 5가지 또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 9, 45로 해서 45가지 영역인데 이 어쨌든 이 9가지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공통되게 들어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모든 9가지 영역에 다 들어가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요 네 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 가장 기본된 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래 사회의 제일 중요한 역량이 커뮤니케이션이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의 가장 핵심도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제가 좀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 아마 지난 시간까지는 질문하시라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이런 게 자연스럽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아마 머릿속으로 좀 전에 영상에 나온 것처럼 자기 검열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 지금 해도 될까? 너무 튀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하면 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아이들 머리에서도 똑같은 그런 자기 검열이 계속 일어나요. 제가 그 해외 컨퍼런스 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일어나고 스탠딩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명함 주고받고 자연스럽게 나누고 막 이렇게 막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유독 자리에 앉아갖고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두 나라 사람이 있는데 딱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 게. 이게 약간 문화에 그런 게 되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때도 이미 글로벌이지만 저희 아이들 때에는 더더욱 글로벌 지향해야 한다도 아니고 그냥 글로벌 그게 그냥 로컬처럼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애들이 더 익숙해지려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기도 하겠죠. 뭐 좀 전에 영상도 보셨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아마 조금 더 질문들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또 모범이 돼야 되니까 하실 거라고 믿고 근데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그럼 내가 뭘 질문해야 되지 되게 막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만 해도 우리 아이들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좀 더 얘기할 거리가 있지만 사실 커뮤니케이션 좀 더 막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제가 다 소화를 못해서 조금 줄여온다고 줄여오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에 각 영역이 사실 할 얘기들이 많아서 얼마나 짧게 줄일 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해보고 뒷부분의 질문을 받고 이야기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다룰 게 굉장히 많지만 이제 끝날 때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지난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꼭 좀 챙겨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할 텐데요. 그 전에 뭐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문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짚을 것들. 아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직장 생활을 계속했고 글로벌 회사에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게 너무 그냥 공기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얘기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과거에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카톡과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많이 대체해 가고 있고 n분의 1로 나누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날로그로 내가 얼굴 보고 커뮤니케이션 할 거, 이메일로 할 거, 문자로 할 것들을 나눠서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는 게 사실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보면 저도 이제 예전에 미국계 PR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희 회사에 뭐 하버드도 있고 막 정말 이 영어가 네이티브처럼 자연스러운 애들 뭐 다 대부분 뭐 소위 스카이 같은 이런 좋은 대학의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막상 뽑아놓고 보면은 이메일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수가 그걸 계속 가리키고 그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만나서 얘기할 것과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들 구분하는 거. 이거는 사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겠죠. 그리고 이메일로 그냥 딱 보내면 되는지 아니 이메일 보내고 내가 문자로 내가 메일을 보냈다라는 걸 다시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는 문자로 또 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능하다면. 근데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내 입장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결국에는 왔다 갔다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이런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빠르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한번 제가 메일 보냈습니다라고 알려줄 필요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내가 판단해서 쓰는 것, 이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 게 첫 번째라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면요. 이메일 글쓰기, 그 글의 유형 장르마다 글쓰기에 그 약간 쓰는 그 맺음말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조사 쓰는 거 이런 거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다들 아시죠? 편지 쓸 때 하고 이메일 쓸 때 하고 비즈니스 레터 쓸 때 하고 뭐 수필 쓸 때 일기 쓸 때 문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별로 다 알아야 돼요. 영상에 들어가는 문체, 비주얼에 들어갈 때 문체 이런 것들 다 다르거든요. 사실 이런 다양한 문체를 사실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 쓰고 미국 사람한테는 영어 쓰듯이 저는 저는 술을 좋아하는 편에 막 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허름한 그 소주집 같은 데 가서는 그런 데 나름대로 어울려서 먹고, 고급스러운 와인바 가서는 그런 와인도 마실 줄 알고, 저는 그 술도 음식도 다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음식 굉장히 유독 가리고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 있죠. 그래서 음식 이것저것 다 즐길 줄 아는 것도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은 굉장한 경쟁력이에요. 실제 우리 해외 출장 갈 때 ODA 사업 때 음식 때문에 곤란해가지고 이 사람은 음식 까다로워서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있거든요. 해외 나가서 내가 뭔가 의전을 그때 그 상대층으로부터 받는데 그런 거에서 굉장히 이제 불편하다거나 그럼 이제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에서 무너지겠죠. 하여튼 이 이메일 글쓰기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깨알 같아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주 최근에 뭐 어쩌고 재단에서 저희 협회로 온 메일이에요. 재단은 원래 돈이 주인인 곳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이름 얘기하면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재단이에요. 거기서 이제 메일이 왔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땡땡땡 재단입니다. 저희 재단은 아이들의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은 소외계층 아동에서 점차 일반 아동 대상으로 점차 보편적 교육복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가 초등 4에서 6학년 대상의 문해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혼합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중학생 대상의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혹시 그 대상자 중 느린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조사하고 이런 거 글로 보는 거 이 말로 듣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를 전달할 수 있는 강사가 문해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좀 이상하죠? 예, 지금 제가 이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말되나? 다만 이를 전달할 수 있는 강사가 문해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문장 좀 이상하죠? 또한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에 연구진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예방 차원의 교육이 올해 공교육에서 진행되는 것에 치료 차원의 교육 대상자 역시 미래 교육의 주체들에게 무척 필요하다는 시의성에 본 프로그램을 추진하기에 이 부분의 일가견이 크신 교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이분이 글을 써서 보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내면서 교수님께 저희를 이제 교수님이라고 칭하는 거죠. 아마 다른 데 보낸 메일을 따다 붙여가지고 썼던가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썼는지. 하여튼 대상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호칭도 틀렸고 뭐 자기 입장에서 막 해야 될 얘기를 그냥 한 것 같아요. 제가 한 5번 읽었는데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야, 참. 근데 저희 협회가 대학생들로부터 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기네 무슨 프로젝트 한다, 무슨 연구 중이다, 과제가 있다 그러면서 인터뷰할 수 있겠냐고. 근데 그 인터뷰 요청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만 막 떠들고 다짜고짜 그냥 얘기하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애티튜드가 좋으면 저희가 인터뷰 해줘요. 1시간도 해줘요, 만나서. 근데 경우 없거나 자기 얘기만 하거나 요령 없이 커뮤니케이션 잘 못하는 친구들은 안 만나줘요, 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나름의 작은 정의 구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1년에 대학생 1명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달에 한두 콜 정도가 온다고 보면, 그러니까 뭐 이게 제대로 이메일 쓰는 친구가 3~4%? 굉장히 적은 숫자들이에요. 이거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럼 직장에 이런 친구가 왔어요. 저도 신입사원 옛날에 받아보면 이메일 이렇게 막 엉터리 쓰는데 보면,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왜 우리 그렇잖아요. 글을 읽으면 이상한 건 알겠는데, 나보고 다시 쓰라고 그러면 다시 쓰겠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된다, 왜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걸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이게 힘드니까 안 가르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후회하는 거야. 저놈 프로베이션 기간 때 내가 잘랐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알아보고 저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찍히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뭐 회의 때 얘기하게 되면 쌍심 지키고 근데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이메일 글쓰기 일단 이 채널마다 그 글쓰기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요새는 이메일 툴들이 조금 더 발달해서 링크를 잘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냥 링크를 갖다 붙였다고 하면 이제는 텍스트 문장 중에 그냥 링크 갖다 붙일 수 있죠. 이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이 글에다가, 그럼 메일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아주 사소하지만 그런 걸 이용할 줄 아느냐 모르냐, 이메일 서명 마지막 끝에 이런 거 세련되게 딱 붙였냐 안 붙였냐, 이런 거 보고선 다 사람들이 여기는 되게 프로페셔널한 조직인 것 같아, 그런 곳인 것 같아, 이게 약간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다 잡혀 있구나, 이런 것들 다 판단하게 되죠. 이메일은 원래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약간 일반화되어 있는 건 24시간 이내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게 모든 게 타임라인이 빨라져 가지고 뭐 8시간 이내, 뭐 4시간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조직들도 많지만 그건 업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겠죠. 근데 이거 모르고 자기 이메일 체크도 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이런 거.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to하고 cc 사용하는 건데, 글로벌 회사들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조직도라는 게 있죠. 그 조직의 하이라키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층층이. 다른 나라 외국계 기업에서는 제가 조직도라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조직도라는 게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아요. 보통 이 더블 크로스 해가지고 리포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리포트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하이라키 조직에서는 한 사람한테만 그냥 맹목적으로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층층이 쌓이고 외부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 결국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거미줄 형태로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몇 명씩.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일하고 이 사람하고 일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크로스 체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열린 조직, 예, 그런 조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된다면 그 사람한테 투하고 참고로 알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CC를 넣어요. 그래서 이메일량이 굉장히 많죠. 하면서 내가 CC일 때는 CC인 비중으로 빠르게 읽어서 넘어가고, 그런 거 진행되는구나 파악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투일 때는 더 자세히 찬찬히 보고 찬찬히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얼마나 간극이 크냐면요. 일단 국내 기업으로 넘어오면 CC를 넣는 건 범죄 행위에 가까워요, 거의. CC를 누굴 넣잖아요. 그럼 와서 따져요. 너 왜 CC 넣었어? 저 사람한테? 어쩌자는 거야? 지금 해보자는 거야? 이런 데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조직에서. 심지어는 글로벌 기업하고 일하면서 글로벌 기업에서 CC 넣어주세요 하잖아요. 그 CC를 못 넣어요. 덜덜덜덜 떨어요. 이쪽에서 CC 넣거든요. 저쪽에서 다시 보낼 때, 회신할 때 CC 넣어요. 그냥 원래 그 매너는 저 사람이 CC 넣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CC에서 보내는 거예요. 만약 갈등 구조가 아니라면, 한번 해보자고 한 거가 아니라면, 진짜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CC 넣어서 넣어서 보내면 되는데 CC를 다 빼요. 또 CC 넣으면 CC 또 빼고 와요. 한국 사람들은 CC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일단 열린 구조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가 문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갈등에 대한 걸 많이 하는. 이게 소통은 단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스킬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실 제일 밑단에 깔려있는 거는 그 사람의 철학과 마인드. 왜 우리 뉴스에서도 위기 상황 했을 때 어떤 기업의 임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말 스킬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상한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저 인간 되게 싸가지 없네, 저 기업 좀 아니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게 그 기업의 철학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커뮤니케이션 제일 밑바탕은 마인드하고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한 문제하고 이제 공감 뭐 이런 등등의 거 마지막이 이제 스킬인 건 거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 문화거든요. 예. 문화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되게 큰 건 거죠. 특히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 보면은 그 조직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문자 커뮤니케이션 한번 가보면요. 이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고 어른들도 사실 많이 쓰는데 저희가 학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뭐 교사들, 전문위원, 교수들, 뭐 여러 이제 사람들 단방, 저는 단톡방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데 보면 집단마다 특성이 있고 문자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들 제법 많아요. 근데 이게 3회 법칙이 있어가지고 일종의 군중심리 이런 게 있어서 한번 거기가 이렇게 잘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잘 가기 시작하면 쫙 잘 가는데 한두 사람이 약간 튀고 약간 옆으로 튀어나가고 하는 걸로 되기 시작하면 다들 까칠해져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밑에 단톡방이 또 생기잖아요. 그 단톡방 외에 몇몇 사람들끼리 또 단톡방 해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러는 너 알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뒷담화인 거죠. 사실 디지털 뒷담화. 이런 버전들이 막 되는. 근데 문자 커뮤니케이션도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첫 번째 이제 문자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굉장히 양방향이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빠른 속도. 이메일이 예전에 24시간 기준이었다면 문자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2~3시간 정도 사람마다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상당히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문자 보냈는데 계속 뭐 시급한 거면은 더 이게 그럴 거고 기대를 할 거고 그렇지 않다도 이 사람 왜 내가 문자 보냈는데 문자 쉽지? 왜 답하지? 그 텀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이 있고 좀 약간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대체적으로는 문자가 다른 커뮤니케이션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기대하고 이 기대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맞춰서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또 다른 거고. 이 문자 커뮤니케이션이 또 하나는 이 글쓰기 스타일 아까 이메일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메일에 보면 젊은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자만 하다 보니까 문자는 상당히 구어체로 우리가 하잖아요. 이메일을 구어체처럼 쓰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이메일에다가 비즈니스 이메일에다가 웃는 눈 꺽쇠 이런 거 보내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웬만큼 가까운 사이 아니면 아주 특수한 상황 아니면 사실은 그거는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쓰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나이브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죠. 근데 문자에서는 그걸 많이 써야 돼요. 크크, 하하, 웃는 눈, 유유 이런 거 많이 쓸수록 좋아요. 문자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비언어와 언어 부분에 대한 건데 사실 우리는 아날로그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일단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말로 하는 거, 이 버벌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 소통되는 면에서는 한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언어 커뮤니케이션이. 85%가 비언어예요. 그 85%에 차지하는 게 뭐 몸짓, 몸의 각도, 뭐 얼굴 표정, 눈빛. 제일 큰 부분이 큰 비중이 얼굴 표정하고 빛이거든요. 근데 이 문자로 가면서는 이 비언어가 다 사라지는 거죠. 솔직히 저희가 어렸을 때보다 우리 아이들은 글을 굉장히 많이 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문자 덕분에. 근데 이제 어떤 문자를 내가 매일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 사고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것만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화상통화하거나 만나서 얘기하면은 표정과 눈빛 이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가지만 실제로 문자 주고받을 때는 거기에는 비언어는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 거죠. 요거를 한번 보실까요? 잠깐. 제 배경 뒤에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에 미안해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단어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돼서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미안해는 다 똑같은 미안해죠. 근데 이게 다 다른 미안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신랑이 잘못했어요. 저녁에 뭐 잘못했어.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서 미안해 그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미안해만 딱 보냈어요. 근데 그 미안해가 어떤 미안해인지 알 수 없는 거죠. 보면 요런 미안해일 수도 있고 저녁에 밥 못 얻어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 미안해를 억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미안한 건지 얼굴 표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데 얼굴 표정이 없으면 그 미안해가 어떤 미안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비언어 영역이 한 85% 차지하는 것들이 문자로 가면서 다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해야 되는 거죠. 맥락이 중요하고 그 히스토리상 해야 되고 사람들이 문자에서 이모티콘을 열심히 쓰고 유유, 크크, 하하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문자에서는 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하니까 그 내 문자의 얼굴 표정을 달아주기 위해서 유유니, 크크니 이런 거를 막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 오해가 많이 줄어들죠. 아, 여기서 미안해 그리고 유유 이렇게 보내면 진짜 미안한가 보다 반성한다는 뜻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버벌이 사라지는 것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채우는 건가. 근데 이런 차이를 잘 못 느끼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존중감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빨리 캐치해서 알아서 본능적으로 막 하는데 잘 모르는 친구들 잘 못해요. 특히 남자애들 이 중학생 들어가지고 갑자기 스마트폰 딱 줬는데 이놈들 문자 무지하게 짧게 해요. 용건은 간단히 거의 옛날 우리 저 할아버지들 꼰대들 얘기했던 것처럼 전화해서 전화 요금 많이 나오니까 용건 간단히 해라. 뭐 이런 것처럼 거의 무지하게 짧게 써요.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주고받았던 문자인데 이 중학교 1학년 녀석 남자예요. 제가 이제 이 아이한테 수업을 해주고 있는데 다짜고짜 수업 언제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이제 인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했으니까 뒤늦게 생각이 난 거죠. 먼저 자기가 딱 튀어나온 건 수업 언제예요? 근데 이 인사 안 했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제 안녕하세요가 뒤에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오타 났어요. 토토 아저씨. 네, 아저씨도 아니고 토토 아저씨. 이렇게 딱. 안녕하세요. 토토 아저씨. 이거 안녕하세요. 토토 아저씨 한 번에 쓴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했다가 뭔가 호칭을 썼어야 되는 거보다 그래서 토토 아저씨 뒤늦게 썼죠. 그래서 제가 누구야 안녕 잘 잤니? 그리고선 제가 얘기를 덧붙여요. 그런데 길동이 문자에서 말의 순서와 질문의 순서가 바뀌었네. 우선은 수업 언제예요? 라는 질문보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먼저였었어야 됐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업 언제요? 라는 질문보다 지난주 일 이후에 제가 지난주에 이 녀석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나무랬고 그 다음에 네가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알려줘 라고 한 게 있거든요. 선택을 하라고. 근데 그거에 대한 걸 와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안 풀린 상태에서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수업 언제예요 그런 거죠. 이게 사실 수업을 할까 말까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보다 지난주 일 이후에 아저씨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수순일 것 같네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뒤늦게 저 누구예요 이렇게 다시 왔는데 이때 핸드폰이 바뀌어요. 엄마의 핸드폰으로 바뀌었어요. 이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총알을 다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엄마의 폰을 빌려서 다시 한 거예요. 죄송해요, 저 누구예요? 혹시 회사에 계세요? 이렇게 또 온 거죠. 또 그래서 길동이가 엄마 스마트폰으로 문자하는 거니 이 길동이는 참 용건만 간단히 할 말만 하는구나. 상대방의 질문은 답하지 않고 사람 간 대화도 문자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뜬금없이 일방적으로 수업 언제냐 하냐고 묻고 아저씨 호칭도 오타내고 묻는 말에 답변 없이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물어본 다음에 시간이 몇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한참 지나서 엄마 전화로 회사에 있는지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고 우리 길동이가 저 글쓰기 수업하고 있는데 글쓰기 다른 수업하는 것보다 문자 소통하는 것부터 배워야겠다 이렇게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번에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이제 그대로 제대로 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글쓰기 수업에 대해 여기 뭐라고 쓰냐면요. 그다음에 글쓰기 수업에 대해서 말하려고 왔어요. 구글 번역기 돌린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문자 소통법이 아니잖아요. 문자가 글쓰기 수업에 대해서 말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썼어요. 혹시 수업 3시 맞나요? 근데 이 수업 시간 정한 것도 4시로 해서 그 친구가 하자고 해서 4시로 사실 정했는데 이미 그래 길동아 안녕. 어제 이야기 나눌 때 오늘 4시에 하자고 했었지.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끝.
그러니까 이 시간 잘못 자격하겠으면 뭐 여차저차 또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이런 식인 거죠.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아이만의 아주 개성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 남자아이들 아마 저는 이런 교육을 특별히 받거나 부모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99%가 저는 이렇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회 나가서 아이들하고 하면서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 또래 집단 내에서 뭔가 배워서 이렇게 또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배워서 하면 아무래도 좋을 거고요. 사실 이 비언어뿐만 아니라 맥락 글쓰기 다 이제 중요한데 또 하나는 이 문자는 기록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한 번 뱉은 말은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는데 심지어 한 번 뱉어낸 문자는 주워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결국에는 법적 소송 어른이 돼서 직장 생활하다가 한 것이 결국에는 무슨 뭐 성희롱이라든가 아니면 뭐 갑질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걸로 소송에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록 가능하다는 걸 잘 고려해서 뱉어내는 데 있어. 우리 갈등 특히 겪다면 화딱지 나가지고 그래서 막 분노의 문자를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자를 내가 하게 되면 쓰다가도 써놓고 보내진 말아야 돼요. 혹시나 실수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시간 텀을 자극과 반응의 사이를 갭을 벌려서 딴 창에다가 문자 메모에다가 써놓고 다음날 한번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권장해요. 저는 그거 자주 하는데 써놓고 상대방 그 눈으로 빙의해서 보기 뭐 이런 것들 또는 제3자로 이렇게 그의 사람 저걸로 읽는. 제가 예전에 재밌는 체험을 했었는데 저희 회사 내에서 굉장히 까칠하고 공격적인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매사에 약간 쌈딱 같은 모든 사람 내가 지구상에서 제일 최고고 우리 팀이 최고고 다른 부장은 다 약간 네가 뭐 약간 이런 식의 분이 계셨는데 막 메일을 썼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그걸 받고선. 그래서 저도 분노의 이메일을 막 썼는데 발송을 할까 말까 안 했어요. 내일 아침에 맨정신에 다시 한번 읽고 저걸 해보자. 근데 다음날 아침에 봤는데 그래도 화가 나요. 그래서 보낼까 그러다가 하루만 더 묵히자. 그랬다가 제가 저녁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내가 혹시나 그러나 그래서 제가 희한한 짓을 했는데 그 이메일에다가 그 사람이 아닌 저희 회사의 4명의 이름을 거기다가 그 사람 이름에다 넣고 프린트를 4장을 했어요. 다른 사람 4명.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나의 보스, 뭐 내 약간 동료 같으면서 친한 녀석. 그래가지고 프린트해서 마치 진짜 그 사람이 보낸 것처럼 하고선 읽었는데 재밌는 건 이 4개 메일이 다 다른 내용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글인데 제가 되게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선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아, 내가 읽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 사람 말투로. 제 말투, 제 머릿속에서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던 말투 있잖아요. 평상시에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막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면 그 말투로 제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실 15%가 비언어. 사실 그 말투도 비언어 영역이잖아요. 그 사람 말투로 읽으니까 이게 완전 짜증나는 메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약간 친구, 그러니까 각기 다 다른 내용이에요. 다 다른 내용. 야, 이게 내 문제구나.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메일 앞에 써놓은 거 다 지우고 다시 이렇게 했죠. 이게 결국에는 이 비언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고 또 기록 가능하다는 특징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잘 보고 맥락 이런 거 파악해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문자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TPO에 맞는 이제 활용하는 거. 아까 첫 번째 이메일에서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는 거하고도 이렇게 맞물리는 건데 TPO가 Time, Place, Occasion 요 3개의 줄임말이거든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일단 문자를 밤 몇 시까지 보내도 될까요? 이게 법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상황은 상대방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11시, 12시에라도 그 상황에서 보내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작해야죠. 제가 이 시간에 문자를 드리는 게 결례인 것 같은데 혹시나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읽겠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핵심은 이 커뮤니케이션, 특히 디지털로 오면서는 나를 위한 거냐, 상대방을 위한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거면 자칫하면은 목적이나 TPO나 이런 거 다 안 맞게 사실은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위한 걸 한다 그러면은 잘 맞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프로필 이름하고 사진인데 카톡 쓰면서 카톡에 본인 실명이 아닌 걸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도 사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은데 사실 페이스북, 카톡 이런 게 용어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 정부에 가면은 공보실이라고 있었어요. 공보실. 공보라는 거는 이제 거의 저 벽보 붙이는 거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공보한다.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혼자 떠드는. 우리 이번에 이런 정책을 펼쳤으니 다들 알아들으시오. 공보하는. 그 다음에 그 공보실이 홍보실로 바뀌었어요. 자기 할 말만 그냥 이 벽에다 딱 붙여놓는 게시판에 딱 붙여놨으니 볼 사람 알아서 와서 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널리 알린다. 넓은 홍에 알릴 거에서 그래도 찾아가면서 국민들 이거 알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이제 일종의 널리 알린다는 홍보 개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실로 바뀌고 뭐 대외 협력실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진화를 막 해갔죠. 이게 이제 양방향 개념이 들어가는 거면서 누굴 위한 것이냐에 대한 개념. 날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거,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내가 살핀다라고 하는. 사실 카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 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은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도구이기 때문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맞춰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푸사 한번 넣어놓으시고 다시 아무도 안 보잖아요. 내 푸사가 뭔지도 까먹잖아요, 사실. 이 푸사는 날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익명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그리고 실명을 약간 좀 두려워하거나 내 얼굴을 소위 디지털 공간에 기록 남는 거에 까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 같은 게 있죠. 이름 모를 두려움 같은 거. 저는 거기서부터 왔다고 봐요. 출발이 예전에 PC통신 처음 생겼던 천리안 하이텔 시절에 그때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우리가 99.99%의 삶의 시간을 보내고 0.001%를 PC통신에서 보내는데 이 PC통신이 신문고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 사회의 신문고 같은 역할. 그러니까 익명성이 거기선 필요했죠. 이 기존의 나의 삶의 터전에서 좀 벗어나서 나의 얼굴, 이름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잠시 볼 수 있는 것. 거기서는 심각한 일이 뭐 범죄, N번방 같은 게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리고 사회 문제도 약간 고발하고 그런 신문고 정신 같은 이런 것들이 발휘되었던. 그래서 초창기 인터넷 했던 사람들, 지금 이제 나이가 꼰대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 소위 잊혀질 권리라든가 뭐 익명성이라든가 이런 사회 고발적인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시는데 이게 문제는 클라우드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저장하는 모든 정보들은 내 컴퓨터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 내 스마트폰이 아니라 대부분이 클라우드에 보관된단 말이에요. 사실 클라우드라는 공간은 퍼스널 컴퓨터와 클라우드 컴퓨터 저기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공간은 기본적으로 공원 같은 곳이에요. 공원에 빤스바람으로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공원에 내가 물건을 까먹고 두고 왔어요. 다시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인 거죠. 공원은 모두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같이 나눔의 공간으로 하고 거기서 저는 예절도 지켜야 되고 물건 관리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알면서도 그냥 듣고 까먹어버려서 그냥 내가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고 그냥 막 하려고 그래요. 이미 클라우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익명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 90%의 시간을 아날로그에서 보내고 10% 디지털에서 보내다가 저희는 이제 업무상 하는 사람들은 한 7대3 정도까지 왔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3대7이 되고 1대9로 바뀔 거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가상현실을 포함해서 디지털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낼 텐데 그럼 그 90%의 삶을 보내는 곳이 익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신문고 같은 사회 고발에 그냥 익명으로 사회 고발하는 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오히려 아날로그 세상이 익명이어야 될지도 몰라요. 거꾸로 뒤집어져서. 아날로그 세상에서만큼은 우리 가면 쓰고 살도록 봐주자. 우리도 뭔가 숨 쉴 곳은 있어야 되잖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공간이 더 이상 클라우드로 바뀐 이상 거기서는 다 실명이어야 되고 자기 얼굴을 보여야 되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옛날에 이렇게 알게 된 분하고 같이 일을 뭔가 할 기회가 좀 생겨서 만나자고 그래갖고 약속 장소 정하고 갔는데 30분 기다렸어요. 왜 안 오냐고 전화했는데 저쪽 옆에서 전화 받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줄 알고 그냥 기다렸던 거고 저도 이제 안 온 줄 알고 근데 얼굴 보고도 못 알아봤어요. 디지털 성형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내가 올리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상대방을 위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요거 잠깐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옆에 이거 보시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이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들 한 것들 샘플을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여기 제일 왼쪽 위에 있는 분 그냥 보통 자기 얼굴을 제대로 다 드러낸 분 그 다음에 약간 얼굴을 다 드러내기가 조금 민망했는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찍으면서 얼굴을 살짝 절반 정도 가렸어요. 그래도 이건 센스죠.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자기의 취미생활 저 오른쪽 제일 위에 이 발레 하시나 봐요. 취미로 이런 거 올리면서 나 요즘 이런 거 하고 즐기거든. 이렇게 살아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으니 약간 소통 개념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중간에 제일 왼쪽에 이렇게 강아지랑 길 가다가 만나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니까 좋아요. 가족 사진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동일시해서 나는 가족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이 메시지가 들어있죠 여기.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실사 사진이 아니라 자기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이런 이 스케치한 그림처럼 바꿔가지고 쓰는 것. 여기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밑에 1층 자기 사진 대신에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 사진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신지 이런 걸 넣었어요. 이런 것들은 생뚱맞죠. 심지어는 투사를 안 넣으신 분들 이런 것까지. 이게 소통, 그러니까 일단 이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소통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소통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인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올바른 사진 선택을 하고 디지털 성형도 적당히. 이 사진 보시면 사실 디지털 성형이 어디 수위까지 된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칼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이미지처럼 이분은 피부 톤을 좀 깨끗하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 사마귀 같은 거 있는 거 요거 없애는 정도 요 정도는 애교일 거예요. 주근깨 없애고 주름살 없애는 거 턱 살짝 깎는 거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 요새 중국에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좀 개발 중이고 거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원상태대로 돌리는 그런 또 앱이 개발이 돼서 나온다는데 뭐 이런 정도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겠죠. 또 자기소개 문구 일단 거기에 뭐 멋있는 문구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막 하는데 가끔 저런 분들 보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라든가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얘가 뭐 이 사회에 대해서 저주 날리는 막 그런 멘트 그리고 누군가 직장 상사하고 뭔가 갈등이 생겼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되나 보자 한번 뭐 이런 거 저주 그러니까 SNS를 자기 혈창구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게 소통 공간인데 그러면 그걸 쏟아내면 그 나쁜 약간 감정이 실린 그런 문구를 보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 거죠? 그 하루 종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저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 이 사람은 좀 자기 관리 잘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좀 제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같이 일할 때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안 들 거고. 이 SNS가 나의 배설구가 돼서는 절대 안 돼. 자기소개 문구도 누군가 사람들한테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럴 수 있는 문구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프로필 이름과 사진은 사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걸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의 개성을 살리고 잘 알려주기에 참 좋은 도구인 거예요. 별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지만 눈 쌓이듯이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계속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이게 눈을 맞듯이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라고 하는 것을 프로필 이름과 사진, 무조건 뭐 강아지 사진, 집에 있는 화분 사진, 그 집에 있는 이 화분이 나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는 그냥 우리 아이 아기 때 예쁜 사진. 어머님들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충분히 이해하나 굉장히 사실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이가 자신의 기대만큼 미치지 않으면 이제 막 애를 막 쥐잡듯이 잡는다거나 아이의 그거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건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비추입니다. 네. 또 하나는 악플, 이슈, 위기, 갈등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다들 아마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아이들도 아마 이런 거 다 경험해 봤을 수 있어요. 이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악플을 받았다. 또는 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슈가 돌아다닌다. 그것이 위기 상황으로 갈 것 같다. 나 개인적으로. 또는 나 빼고 반 아이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단톡방에서 또는 무슨 여우년에게 사이다 날린 적 이런 영상을 나에 대한 걸 누가 만들어서 올리고 다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막 연달아 릴레이 댓글을 달면서 막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다 갖춰야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 몇 가지 이제 방법적인 접근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통제하기예요. 악플이 들어왔을 때 그걸 통제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악플이 달렸다. 유튜브 회사에다가 신고한다. 페이스북에 신고한다. 씹는 거. 또는 그 사람의 계정의 액세스 자체, 나하고 친구 맺기에 대한 거 이런 걸 차단해버리는, 막아버리는 그 사람이 내 걸 못 보게끔. 내가 포스팅할 때도 전체 빼기 그 사람 해갖고 그 사람은 제 걸 못 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 통제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게 사실 제가 첫 번째 얘기했지만 이게 마지막 방법이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이번 주에 이제 의도 파악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도가 뭔지 파악을 해서 이게 정신병자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매우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진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통제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이게 보통 저는 이제 갈등 관리를 이제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오랫동안 했었는데 갈등 관리 차원으로 보면 법적으로 소송 거는 개념이에요. 변호사가 나서서 하는 것. 그게 마지막 카드 부분인 거죠. 이런 것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밑에 있는 방법들을 먼저 써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자기 자존감하고 정서적 안정이 있어야 돼요.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얘기하는데 웬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없다면 사실 준비되지 않았어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아직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자존감 높여주는 것, 정서적 안정되는 것. 이거는 아이들에게 회복 탄력성이 분명히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한 넌 잘할 거야. 무조건 믿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는 사랑스러운 그 사진의 공유가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듯이 그런 눈빛으로 계속 바라봐 줬을 때
자기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이 있잖아요. 어떠한 악플이나 어떤 이슈 위기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잠깐 계속 하면은 약간 상처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 딱 얘기했을 때 엄마가 야, 똥이 뭐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니 뭐 이런 식의 그지? 뭐 자기가 막 알아서 정리할 거예요.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만 있다면 밑에 있는 부분 사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게 사실은 거의 80%를 저는 차지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꾸준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어쨌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그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감정 다스리는 건데,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제가 예전에 이 단체 운영하기 전에 자살 예방하는 단체를 한 4년 운영했거든요. 자살의 위험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 그냥 개인적인 정신질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처음 시작은 사회적인 문제예요. 대부분 관계적인 문제에서 시작. 마지막은 우울증으로 끝나서 자살로 끝나게 되지만 대부분 원인은 사회적, 경제적 빈곤 문제라든가 왕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계속 뭔가 왕따를 당했어요. 직장 왕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잘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유일하게 믿고 사랑하는, 나한테 유일한 피난처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달 이내. 이렇게 3종 세트로 해가지고 3아웃을 내가 맞으면, 이럴 때 건강하게 딱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3연타 맞으면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정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엔 감정 다스리기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 감정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무도 배워본 적, 가르쳐줘 본 적 없는데 좀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위로 있는 거 감정 드러내기, 밑에 참아내기. 4개 레벨이 있어요. 제일 밑에 감정을 억제하는 것.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정 억제하는 거를 많이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감정 억제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말 강하신 분들이죠.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자들, 지금 세대 여자들도 다 억제함, 다 참는 건 너무 익숙해요.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감정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거세당했어요. 야, 남자 새끼 울면 안 되지 라든가, 야, 너 야, 그래서 사회생활 하겠어? 억제하는 게 미덕인 양, 우리는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거보다 조금 윗레벨은 억제까지는 아니지만 자제하는 정도 수준. 좀 더 올라가서 이제 드러내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표현하는 영역이 있고, 더 가서 폭발을 하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억제하거나 폭발하거나 도안이면 뭐예요? 부부간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신혼부부 때는 그래도 뭐 싸우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막 하는데, 오랫동안 쌓이면 얘기하기 자체가 싫잖아요. 그리고 수차례 얘기를 이미 했어요. 안 통하는 거 알아.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뭐 시댁 뭐 진정 뭐 애들 문제까지 그러면은 말하는 게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말아버리죠. 그냥 억제해요, 억제.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으면 폭발해버리죠. 1층, 2층, 3층, 4층인데 2층, 3층은 없고 1층 하다가 에라이 하면서 폭발하는 걸로 그냥 4층으로 바로 가버리는 게 굉장히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의 이제 화법이에요.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폭발하면 관계만 망가질 뿐이고 나도 뒤끝이 좋지 않고 찜찜함과 약간 후회도 들지만 상대방의 약간 표정 꼬라지나 이런 걸 보면은 약간 폭발한 거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잘했어 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죠. 이 건강한 지역은 사실 가운데잖아요. 적절히 자제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거. 아이들 할 때도 감정 억제시키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감정을 자제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표현하도록 하는 거. 그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엄마가 먼저 몸을 보여야 돼요. 엄마 하라고 했어! 하라고 했어! 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엄마 지금 화났다? 이 악무시고 엄마 지금 무지하게 화나네. 엄마 지금 네가 더 저거 말 걸면 엄마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엄마 3시간만 놔둬줘. 엄마 안 보이는 데 있어줘. 미안해. 표현한 거잖아요. 감정. 이게 이제 건강 지역인 거예요.
이마저도 안 한다. 이것도 자제한다. 그럼 병나요. 그건 암에 좋아요. 결국은 암 걸리는 건가 보죠. 암한테 좋은 거지. 적절하게 표현을 하죠. 이게 가나스를 이긴 거예요. 이거를 계속 부모님들도 보여주시고 아이들하고도 이런 감정을 적절히 자제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거를 계속 나누시고 하면 애들이 그 자연스럽게 최고의 교육인 거죠. 그러면 이런 밖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상의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먼저 부모한테 이런 걸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러고 대화를 나누면서 해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럼 그걸 또 자기가 SNS나 이런 거에 또 표현을 해내겠죠. 감정 다스리는 법.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의도예요, 의도. 이 갈등의 원인에 5가지가 있거든요. 정보 갈등, 이게 소통과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뭐 가치 갈등, 구조 갈등, 뭐 관계 갈등, 이해 갈등,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정보 갈등이 이게 중심에 있어요. 이게 소통과 관련된. 이 정보 갈등의 좋은 예가 큰 나라 갈등으로 보면 세월호. 이 갈등이 시작된 것도 정보 갈등에서 시작됐어요. 사고 난 거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사고였죠. 아이들 죽은 건 너무 아프지만 그렇게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정도의 그런 사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나고 제가 언론을 통제하고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막 했죠. 약간 왜곡하고 축소하고 하는 것들. 그거 왜 했냐?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분노한 건 축소 왜곡했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왜 했을까라고 하는 그 의도가 지만 혼자 살겠다고. 정부 다칠까봐 애들 죽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다칠까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통제하는 걸 했다라는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뭔가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분노하는 거는 미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생긴 오해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미스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풀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거 아니었어? 이런 거였는데 오해했네 하고 그냥 금방 넘어가요. 오해가 아닌 다른 의도에 의해서 혼자 살겠다고 자기만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의도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의도 파악했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악감정 가지고 나를 괴롭히기 위한 건지 아니면 사실 굉장히 많은 악플 다는 애들이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의도를 파악하면 그게 보여요. 얘가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고 외롭고 근데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주유하듯이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해서 힘과 실을 뭔가 하고 막 하면서 3회 법칙으로 딴 애들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외롭지 않고 컴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게 해법이 된 거예요. 자기한테 탈출군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살자고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나한테 악플다는 거구나. 쟨 정신적으로 참 약하네. 불쌍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의 고리들이 풀어져 나가는 거죠.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의도라고는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정신병이 있을 뿐이야. 그러면 제가 그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 거죠. 그냥 넘겨버리는 거고. 뭔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걸로 해요. 진짜 순수하게 나를 괴롭히는 거다. 그러면 그걸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그러면 한번 디베이트해서 싸울 필요도 있는 거야. 너 왜 그래 나한테? 당황해요 대부분. 김 대표님? 잠깐만요. 제가 꺼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의도 파악한 다음에 그 의도에 따라서 통제할 건지 감정 다스려야 되는 문제인지 무시해야 되는 건지 대화를 시도할지 대화를 시도할 때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 될지 이런 것들 판단해 갖고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비법은 3회 법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 어느 사회나 3회 법칙이라고 하는 3회 법칙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3회 법칙 검색하시면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소위 3사람이 움직이면 온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요. 2사람이 동조하잖아요. 이것도 안 움직여요. 100명, 1000명이 있더라도 3명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1000명, 10,000명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무섭고 3회 법칙이 온 사회를 바꾸는 이제 힘이 되는데 악플이든 누군가 나에 대한 나쁜 이슈를 하던 모두가 나를 왕따시키고 막 할 때 한 놈의 주동자와 그를 따르는 2명의 동조자가 있어요.
셋 가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저기에 올라타서 나도 가세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 나도 젖장 날지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 하나, 또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두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기 적극 동조해가지고 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방관자로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그 삼회법칙으로 쫙 힘이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걸 거스르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걸 거스를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다른 형태의 정반대의 삼회법칙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누군가 그랬다 그러면 평소에 친했던 친구 누군가 한 명씩 선택해서, 야, 이런 상황인데 나 너무 억울한데 너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여기서 반격 좀 이따 할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얘기할 건데 그에 대해서 네가 먼저 뭐 달아줘. 근데 했다가 너도 씹힐까 봐 겁나잖아. 너 말고 2명 더 있어. 내가 준비했어. 걔네들 다 해주기로 했어. 또 한 명 또 얘기해가지고 걔도 하고 그래도 불안해해요. 그럼 셋을 모아요. 단톡방으로 모으든 따로 하든. 그래서 야, 이거 해. 네가 1번 할래? 네가 1번 할래? 야, 이거 재밌겠다. 우리 마음속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요. 그래가지고 3명이 막 하잖아요. 저쪽에서 하던 애들이 기가 죽어요. 왜냐면 여기서 3명이 일단 생기면 중간에 방관자이던 애들, 정말 말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말 못했던 애들이 그래도 올바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쪽에서 기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저쪽이 왕따 되는 거예요. 삼회법칙에서 이게 흐름을, 강을 거꾸로 다시 역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이게 만약에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요. 아이를 코치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엄마들하고도 같이 짜고 아이들하고 같이 짜고 아이들 엄마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짜고. 그래서 야, 너희 뒤에는 엄마들이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해.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때로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포용하고 나를 높이기인데, 이게 마지막 단계 레벨 극강의 솔루션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아이는 그냥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사실은 졸업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되려면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You're an idiot. What'd you say? You're an idiot. You're an idiot. You're 들리시나요? It hurts my feelings. Yeah, like I care. I'm gonna get you in trouble. Sure, short stuff. I'm taller than you. Shut up. You call me an idiot one more time and I will windmill kick your face. Like I care. Like you could do anything in those clothes. These clothes are freaking awesome, okay? Sure, plaid and sweater vest. Oh, you have eyes. You can see. Stop being mean. I hate your face. Stop being mean. I hate blonde people. All right, give her a big hand clap. She did great. All right, now hold on. Good job. All right. I tried to stop you. I couldn't. You did a great job. We're going to play one last time. Same rules. You can call me an idiot. I'm going to try to stop you. Don't let me stop you, okay? You keep being mean to me. Do you think I can stop her? No. All right, I'll try. Here we go. On the count of 3, everyone say action. 1, 2, 3. Go ahead and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Oh, you think I'm an idiot? Yeah, sometimes I do stupid things. That's true. Yeah, you do. You always do stupid things. I know. You're so smart. You're so lucky. Yes, I am. You're awesome. Thank you. And you're not. I know. We established that. But look, my happiness is not based on whether you think I'm cool or not. I'm going to be happy even if you hate my guts. Okay. And I'll always be nice to you, sweetheart. Okay. No. Isn't she lovely? Thank you. You're welcome.
I won. Give me a big hand clap. That was awesome. Sociologists have been studying bullying for decades. They just don't call it bullying. They've always called it dominance behavior. That it's other people trying to overpower others. And it's just like the animal kingdom. You know, the alpha male mentality. That's what's happening on campus. And so when we understand it in terms of dominance behavior, people trying to have power over another, that helps us understand what to do about bullying. All the bullying experts agree on one thing, that bullying is an imbalance of power, that someone's trying to have power over you. They want to see you lose, and they want to win. Put it this way. Let's say a bully says they hate your guts. I hate your guts. If you respond out of anger, shut up! The bully loves that. Never. I hate you. Don't care. You're hurting my feelings. That's the point, stupid. You see, the more upset you get, the more angry you get, the more fun they have. But what would happen if we were resilient? Everybody say resilient. What if we were emotionally strong? Everybody say strong. What if we were mentally tough? Everybody say tough. Then no matter what the hater says, you wouldn't care. I hate your guts. That's nice. You smell like body odor. You're nasty. Thanks for the information. Your face is ugly. You have a face of an angel, sweet cheeks. Okay, maybe that was too far. If you explain to students that bullying is nothing more than a game about winning and losing, and that the way that they can win is by not getting upset, and the bully will lose. And when people lose, they don't like playing the game, so they'll leave you alone. When you explain that to a student, it's simple, it's concrete. It's not abstract, it's not ethereal, it's not complex, it's simple. Don't get upset no matter what they say. I'm not saying it's easy, but in logic, it's very simple. Now, it's important to know this. When I say bullying, I'm only talking about when someone's hurting your feelings. If you can understand bullying in terms of someone hurting your feelings, then the solution is very simple. But some people think bullying is more complex than hurting your feelings. They think bullying is like violence. Let me make it very clear. When I say bullying, I'm not talking about when someone punches your face. I actually believe that, you should get upset if someone punches your face. That's not bullying. That's called assault and battery. Okay? Don't just stand there. It's all good. No, dude. If someone straight up punches your face, get upset. Why? Because that's a crime. That's not bullying. It's a crime. And crime should be punished. And if you ever feel like your life is in danger, you should be protected. You should reach out for help. 그 소위 불링이라고 하는 괴롭힘과 범죄하고 구분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통제하기를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 범죄에 해당되는 거, 불링이 아니라 진짜 해서는 안 될 행동들 있잖아요. 폭력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통제하는 걸 해야 돼요. 난 소중하거든, 건드리지 마. 너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도 사실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괴롭힘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 친구가 손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 있잖아요. 오히려 제가 오죽하면 저런 짓거리를 하겠냐. 참 안쓰럽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선생님 쳐다보는 것처럼 그래, 알았어. 이렇게 등을 툭툭툭 두드린다거나 알았어. 내가 좀 반성하고 해야겠다. 이러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가 괴롭힐 대상이 아니구나. 나의 먹잇감이 아니구나. 얘는 나보다 더 큰 애네. 라고 해서 물러설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에 사실은 제일 적은 거죠. 그래서 시작을 제가 통제하기로 하고 마지막을 포용으로 나를 높이기, 포용하고 나를 높이기,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요. 아유, 제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좀 질문 받고 얘기 나누는 시간 할게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잘 하려면 일단 미디어별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요. 어떤 미디어마다 어떤 것인지 아까 얘기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너무 중요하고 컨텐츠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 그다음에
대화, 토의, 토론 능력. 그러니까 토의하고 토론 다르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더레이팅 능력. 모더레이팅이 그동안에는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필요했었는데, 프로페셔널 잡인 사람들 필요했는데, 이제는 콜라보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모더레이팅 하는 역할을 다 맡을 거예요. 모더레이팅에는 이 회의를 리드해 나가고,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하기도 하고, 의사결정 매듭을 짓기도 하고, 이런 것들. 부드럽게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 배려하는 거,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 채널상 화상 수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건너편에 저 존재가 있는데 실제 얼굴 보고 우리가 스킨십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관계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페이크 기술들이 막 늘어나면서 더더욱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이 목소리, 왜 남자에게 있어서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목소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남자의 목소리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전적으로도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 디지털 공간에서는 말하는 이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실제 만나서 보면은 목소리 안 좋아요. 목소리가 좋게 들리는 건 발성법의 문제예요. 실제 목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발성법을 하면은 목소리도 다 매력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디지털 공간에서는 건너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목소리, 톤 이런 것들도, 말하는 말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뢰관계 형성하는 그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나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런 평판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용기 있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한번 치킨 게임 하다 보면 막 계속 가고, 약간 내가 좀 잘못했나 싶더라도 이미 나는 폭발을 했고 저쪽에 쏟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거스르면 지금 내가 되게 찌질해지는 것 같은데 해갖고 사과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확 용기 있게 사과하고 이거를 하고, 제가 여기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너무 고맙습니다. 관심들 가져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그다음에 이슈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이런 능력까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같이 보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편집을 뭐 하나 했는데, 그건 끝날 때 제가 보여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카톡에 보면 사진이 밑에 있고, 제가 쓰는 게 아름다운 사람 김미경 이렇게 쓰고, 그 밑에 또 서브로 쓰는 게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우리 애들이 우영이밖에 안 태어났을 때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이놈의 일복은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놈의 일복이라는 게 제가 분명히 일이 없는 그 부서로 넘어가면 또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놈의 일복은 제가 가는 곳마다 일이 막 늘어나는구나. 이래서 이놈의 일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이제 이게 회사 차원에서 썼는데,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은 네가 무슨 일복이 많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도 안 지내고 뭐도 안 하는데 네가 무슨 일복이 많냐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속해 있는 게 가족도 있고 회사도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쓸 때도 약간 그 포괄적으로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그것보다는 회사에 이제 좀 취직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오해 관계에 또 일이 있을 수도 있었던 과거가 있네요. 네, 그래서 좋은 그다음부터는 사례네요. 약간 네. 포괄적으로 쓰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개인적인 것보다. 네. 네. 그러니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네. 나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다 고려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정치 네. 그런 거 잘못해갖고 뭐 진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예전에 정치인 저기 그죠, 정동영 씨 노인 네, 비하 정동영. 발언 해가지고 끝났잖아요. 네. 청소년들, 대학생들 만나가지고 청소년들 우쭈쭈 해주려고 당신들이 미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붙이지 말아야 될 얘기를 거기다 붙인 거예요. 사실 어르신들은 거기 어르신들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르신들은 사실 이제 무대에서 퇴장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그랬는데, 이제 보수 쪽 언론사 이런 데서 그걸 딱 이렇게 찍었다가 악마의 편집을 해갖고 딱 내보낸 거죠.
그 다음에 재개 못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누구든 다 겪을 수 있는 일인 거죠, 이런 건 진짜. 누구한테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사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좋은 사례 얘기 나눠주실 거라든가 뭐 질문이라든가 어느 거든 다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영상 보셨죠? 말하는 거 중요한 거. 그게 알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이면 조금 듣는 쪽에 가까워서 그게 습관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늘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그냥 듣기에만 조금 많이 발달한 것 같고 말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알면서도 잘 안 된다는 거.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을 예,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편한 사람 둘이만 있을 때 말하는 것과 때로 있을 때 말하는 거가 다른 거죠. 목소리 점유율 너무 혼자 많이 가져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이제 말 안 하는 것도 저 오늘 그 학교 선생님들끼리 공유하는 내용 있잖아요. 네. 네, 그걸 같이 좀 얘기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 말 못하게 하고 진짜 책골상처럼 유지하게 했다가 지금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옮겨가는 걸 보니까 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제가 그 파일을 좀 찾는 동안에 그 얘기를 그 사연이 뭔지 얘기를 조금 해주시고 계실래요? 대표님이? 뭐 사연이라기보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화상에서 온 선생님 수업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영상 공유에 대한 초상권, 개인정보 보호 동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근데 단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실수했던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저희 협회의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뭐야 아이들의 풀 영상 우리 애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다 영상에 나오네 이런 거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이 좀 있으셨고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초상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얼굴을 다 이렇게 가리게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훨씬 많으세요. 언제 아이들이 어떻게 캡처할지 모르니까 얼굴을 가려라. 근데 저희의 방법은 언제 어떻게 아이들이 캡처해서 나쁘게 쓸 수도 있으니까 항상 바른 자세로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얼굴을 늘 가리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캡처했을 때 얘 되게 웃기지 않냐? 막 이랬을 때 그 모습으로 내가 평생 사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그리고 아이들에게 웃음을 줬네. 그러고 그렇게 인정하는 게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지 늘 숨어있고 밝히면 안 되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오히려 밝혀졌을 때 그런 더 충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단계는 필요하죠. 천천히 내가 오픈할 수 있는 근데 아이에게 자, 너는 소중하고 너의 초상권은 중요하니까 절대 이런 거에서 동의하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요번에 도전해보는 게 어때? 이런 수업에 네가 참여하는 거 이런 게 참 자랑스럽지 않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때? 하고 아이를 설득하는 거하고는 되게 다른 교육인 거죠. 근데 전자로 교육을 했을 때는 아마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만약 진짜 방송국에서 자, 우리 아이를 찍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방송에 내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데는 막 서로 노출하게 하고 싶어 하면서, 네, 약간 이렇게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보신 적 없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화상교육에서의 예의, 이걸 만드셔가지고 막 서로 극찬을 해가면서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쓰겠다, 저도 이거 쓰겠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게 미래 인재에 가깝게 기르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니네 조용히 해 했던 거를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해야지만 효과적인 거는 오프라인을 강점을 살려야 되는 거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 온라인만의 장점, 온라인만의 강점을 더 극대화시켜야 되는 게 교사의 역할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님들이랑 같이 한번 나눠보면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자, 너는 언제 어떻게든 노출이 될 수 있어. 너의 스마트폰, 네가 쓰고 있는 뭐 노트북이나 PC가 온라인에 언제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킹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 게 기업의 역할인 거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거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거를 잘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예 털어도 먼지 날 게 없게 만드는 건 거예요. 내 스마트폰에 이상한 야한 사진 저장해놓고 나중에 스마트폰 분실했다거나 그랬을 때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아예 그럴 거리는 만들어 놓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늘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 가려야 되고 익명이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아이하고도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 뒤에 지금 배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제가 여기 빠져야지 보이려나? 밑에 있는 사진들 보면 원본 자체가 이래요. 밑에 있는 아이들 제가 이제 학교 수업 가면은 다들 찍히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 저렇게 가리죠. 또 사춘기고 그러니까 충분히 예민할 수 있고 이해를 해요. 막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전체를 분위기 좋은 수업을 찍고 싶은데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체가 다 망가지잖아요, 사진이. 그러면 이 사진은 어차피 쓸 수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싫으면 안 찍어도 된다. 그래서 안 찍어요, 그런 경우. 그냥 철수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저희는 그러면 밉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안 써버리고 그냥 좋아하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쪽 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 영상들 나온 거 보면 애들 안 나오게 하려고 얼굴에다가 하트 넣어가지고 막 가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무슨 몰래카메라 같기도 하고 애들이 죄진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어둡게 보이죠. 오히려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위에 이쪽 사진 이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거든요. 이 수업이 장애 아이들 수업하는 거였는데 처음에 취지 말씀드리고선 부모님들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다고 알겠다고 우선 애들 인생샷 건져달라고 그래서 너무 예쁘게 찍은 것들이 막 나오는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사진 꺼려 하다가 나중에는 사진 카메라만들이 되면 막 V자하고 너무 예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사진들 나오면 부모님도 좋으시고 이렇게 예쁘게 내 아이가 이제 뭐 어디에 나갔다 그러면 좋은 거. 이쪽 반대편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아이. 이 아이가 부산의 유예서라는 학생인데 저희 수업 열심히 듣고 적극적으로 자기 발표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컨퍼런스 할 때 발표를 시켰어요. 그리고 발표할 때 조건이 이제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언론에 나갈 수도 있고 저희 너무 좋다. 결국엔 그렇게 하고 저희 컨퍼런스 할 때 불러가지고 패널 발표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EBS에서 방송 프로그램 할 때 우리한테 패널들 추천해달라고 학생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학생 추천해줬죠. EBS 방송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이 친구가 저희한테 막 문자 뭐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너무 좋은 체험이었고 덕분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엄청 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갈림길, 어떤 삶을 살 거냐 결국엔 자기의 선택인데 이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식으로 성 쌓고선 보호하는 개념이 그렇게 해서 내 지식자산과 초성권을 유지하면서 잘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이기 때문에 공유해야지만 살아남고 공유해야지만 성공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그게 이제 문화의 형태로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신문고 시대, 천리안 PC통신 시대에 그게 익숙해가지고 익명과 얼굴 안 나가는 거, 잊혀질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뒷다리 잡는 개념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엔 세상은 늘 변해왔고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은 늘 기회를 잡았고 그 변화를 저항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쳤죠. 오늘 이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기회들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요새 SNS에 돌아다니는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우리들의 자세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가이드인데 잠깐 공유해 볼까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수업 전, 뭐 수업 중,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빨간 줄을 친 것만 시간상 보세요. 본인이 발표할 때를 제외하고 음소거 모드를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다 음소거 하셨거든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음소거 한 이유는 우리 집에서 나는 소음이 여기 수업에 참여한 다른 분들한테 방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 배려심 때문에 하셨을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스스로. 음소거 해놓은 상태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여하려면 2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음소거 다 켜져 있는 걸 계속 보고 있는데 다들 얘기 안 하네. 나만 얘기해도 될까? 그 허들 한번 넘어야 되면서 눌러야 되죠. 음소거 해제해야 되죠. 그리고 말을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말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음소거 모드 할 거면 그냥 인강 들으면 되잖아요. 선생님 영상 녹화해가지고 그냥 틀어주면 되는 거지. 줌을 사용해서 화상교육으로 인터랙티브하게 하겠다고 해놓고선 다 음소거 하세요. 이거는 저는 여기 지금 빨간 줄 친 게 과거 아날로그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교육을 디지털 도구를 쓰면서 미래식 교육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이 디지털의 특징과 이런 걸 다 죽여버리고 아날로그 방식을 그냥 입혀버린 거예요. 음소거 모드, 초상권 지키는 일, 이런 거 너무 중요하니 캡처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니 디지털의 특성은 기록인데, 그리고 뭐 영구적으로 볼 수 있고 무한 복제 가능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꺼내서 다시 볼 수도 있다라는 그 특징인데, 그걸 장점으로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약속을 잘 정하고 우리끼리 보는 쪽으로 해서 쓰면 되는 거죠. 캡처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마지막에서 뻑갔는데 궁금한 점은 적어두었다가 이메일을 통해 질문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봉창 두드리는 얘기죠? 아니,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 채팅창이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방해될 것 같으면 채팅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업 끝난 다음에 다시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한다? 야, 저는 이 자료가 돌아다니는데 선생님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저 이거 써도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뭐가 좀 잘못 가고 있고 거꾸로 가는구나. 저라면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저희 가이드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소거를 해두는 것은 나는 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이 없고 난 참여해서 말할 마음도 없으니 나는 그냥 꺼두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으니 켜도 돼.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가거나 조용한 환경을 만들거나 그걸 배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화상 지금 제가 외국하고 해보면은 10명이건 20명이고 들어오는데 음소거 해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옆에 잡으면 아무도 안 나요. 스스로도 그 관리들을 하는 건 거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 화상 아닐 때 컨퍼런스 콜 해가지고 뭐 폴리콤 장비, 뭐 스마트폰 놓고 이런 거 해? 그때도 사람들이 필요할 경우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음소거 하지만 대부분 음소거 안 하고 그냥 참여해요. 그래야지만 바로바로 다이렉트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실제 저도 컨퍼런스 콜 하고 그럴 때 의자 약간 삐걱삐걱거리고 그러면 이거 소리 나겠는데? 그래서 미리 의자 바꿔요. 딴 데 거랑. 회의실인데 소음이 들린다? 조용한 회의실 찾고. 심지어 저희 회사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여가지고 막 근무 시간에도 생일 파티하고 막 소리 지르고 와 축하해 생일 축하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래요. 회의실 안으로 다 들리거든요. 그럼 미리 이메일 띄워요. 전체 공지로. 10시부터 11시까지 본사하고 컨퍼런스 콜 하니까 요 시간대는 생파나 이런 거 조용히 하시거나 나중에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사무실 조용하게 관리해줘요.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UN 해가지고 UN 국가대표들 참여해가지고 회의하는데 거기 음소거 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그런 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배우는 게 맞는 거죠. 초상권 이 얘기도 초상권은 매우 소중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식을 나누고 계속 배우고 기록하고 그런 면에서 이 수업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단 이거를 외부로 저거 하거나 그럴 때는 뭐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야 되겠죠. 사전 동의가 없다면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공유를 어떻게 잘해야 되고 나쁘게 공유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메일도 이거 말이 안 돼요. 채팅하면서 서로 정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토론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얘기할 때는 방해되지 않도록 있다가 그 사람 말 끝났을 때 이렇게 하는. 외국 사람들하고 해보면 이 토론이 정말 그 배드민턴 치는 것처럼 공 주고받고 이렇게 막 착착착 10명이 해도 10명이 다 참여해도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막 이렇게 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할 때 사이사이를 끼어드는 것 타이밍이 쉽지 않으니까 퍼즈가 있어요. 한 번씩 멈췄다가 얘기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럼 끼어들고, 얘기 안 하는 것 같으면 무슨 우리 숫자 게임 3, 5 숫자 부르기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약간 그런 식으로 눈치 보게 하는,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 타이밍을 잡는 이런 요령도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을 잘 하도록 디지털에서부터 그런 것들 자꾸 써보고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중지를 하고,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8분 지났는데 이걸로 끝낼까요? 아니면 저 영상 마지막 보고 끝낼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끝내자고 얘기하기 힘들죠. 영상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네, 이거 하나 그럼 볼게요. 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2개 영상을 붙인 건데, 하나는 챌린지 하는 아메리칸 챌린지 그런 탤런트 챌린지 그런 거에 호주 버전인데 장애인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약간 눈물이 울컥하고 되게 짠하면서 감동적이거든요. 앞에 그게 있고 뒤에는 우리나라 서울 발레 시어터라고 하는 발레단이 있어요. 4대 발레단 중에 하나인데 순수 민간으로 운영되는, 여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제임스 전 선생님하고 김인희 단장님 운영하시던 발레단이거든요. 이 발레단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PR 회사에 있을 때 거기하고 같이, 우리하고 같이 장애 아이들하고 그냥 비장애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같이 팀을 짜서 발레단을 꾸려서 같이 하는 걸 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서로 우리는 이게 건강한 아이들, 일반 아이들, 부모들이 장애 아이들하고 안 섞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섞어 놓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서로 배워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이 마음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지고 남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장애 아이들이 거꾸로 비장애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이 엄마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만나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저도 했었는데, 뭐 그런 공연을 한다거나, 특히 이 서울 발레 시어터가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발레를 이제 가르쳐서 공연까지 올리셨어요. 꼬미니께라고 소통이라는 의미인데, 그분들이 거기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춤을 추는데 발레 잘 못하죠. 이분들은 몸이 그렇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하여튼 하시는 그 영상, 제가 이게 춤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노래를 통해서 소통하는, 이걸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소통의 본질이 뭔가라는 거를 좀 우리가 탁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공유를 드릴까 해요. 아이고, 저희가 여기서 빠져나왔네. 잠깐만요.
reminds me of why it's so amazing to be able to be a performer. 느낀 대로 또 가슴 아프게 아직도 안 풀어. 아직도 안 풀어. 잡고 있어 아직도. 이 둘이 치는 거야. 둘이 치는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을 내가 기쁘게 생각하면 기쁜 거야. 그걸 기쁘게 생각하면 이제 모든 게 보는 눈도 기쁘게 보이는 거지. 인생은 아픔이야. 아픔을 이겨내는 자만이 단맛을 먹는 거니까 아프지만 없으니까. 아픈 건 맞네. 네, 어떠세요? 저는 이 사연과 이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공연도 가서 봤었고 이게 약간 저한테는 굉장히 터칭하는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임스 선생님이. 그러니까 처음 이분들이 팔 하나를 못 들었대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 바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전혀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는 상태에서 춤추라고 그러고 막 동작하고 그러는데 아주 단순한 동작도 안 되더래요. 4~5살짜리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동작도 너무 이게 안 되겠어. 나중에는 불 다 끄라고 커튼 닫히고 완전 암흑 속에서 서로 아무도 못 본 상태에서 그냥 나 자신만 지금 있으니까 그냥 본인의 몸을 느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동작들 그냥 하라고.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공연에까지 이제 쓰셨었어요. 사실 이게 홈리스들 우리 길에서 보면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분들이 가까이 올까봐 냄새 나서 아이들 막 이렇게 숨기고 이러게 사실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이제 만드셨었는데 굉장히 우리 사회에다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소통이라는 게 디지털이 들어가건 아날로그가 들어가건 본질은 저는 바뀌지 않는 것 같거든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제일 안에는 인간에 대한 마음, 배려심, 또 공감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디지털이 도구가 되면서 훨씬 더 빨라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잘못 쓰면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주고 정작 가까이 있는 식구들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죠. 밥상에서 각자 식당 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막 맛있는 음식 찍어갖고 막 하면서 뉴욕에 있는 친구하고 야 그거 식당 어디야 막 문자 주고받고 아들내미는 또 뭐 막 이게 주고받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하지만 사실 각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을 잘못 쓰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잘 쓰도록 멀리 있는 친구도 가깝게 느껴지는 쪽으로 좋게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핵심은
이 누굴 위한 거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상대방을 위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쓰면은 그 모든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시간 너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네. 4차례에 걸쳐서 저희 뭐 교육 진행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소감을 듣고 싶기나 그거는 좀 아껴두고 뭐 좋은 시간들 되셨으라 믿고, 예, 다음 기회에 또 된다면 또 이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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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예,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